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비바람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우와 강풍, 풍랑특보가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80mm의 호우가 예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에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시간당 강수량도 20에서 30mm 정도로 오전까지는 다소 강하게 내리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제주도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으로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고 이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밤사이 이미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보구역은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고 이 지역은 시간당 최고 30mm 안팎까지 강한 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또 서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조금 전 새벽 4시를 기해서 부산과 울산 또 창원 지역에 강풍특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도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남해안과 일부 내륙으로는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주변이나 하천변 산책을 자제해 주시고 지하 차도 출입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에서는 강한 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호우 피해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 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더니 지금은 또 전국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삐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기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는데 선고 결과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새벽 3시 반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이 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역대 최장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일을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됐던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왔는데요. 배심원들 대부분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범죄 증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에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지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 회장 뽑을 때도 회원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성관이 조직 전반에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당청 갈등성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의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애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척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 대표가 나란히 거취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가 정치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사퇴 요구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 허리를 굽혀 폴더 인사를 건넨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러나 국회에 돌아와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해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건데
당청 갈등 논란 속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정 대표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작 정 대표는 선명성만 드러낼 뿐 연임 도전 여부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기에 앞서 다음 주 중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청 갈등은 물론 계파 간의 정면 충돌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퇴 압박에 고난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당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만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기득권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밥그릇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내에서 분출한 사퇴 공방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친한계와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지도부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여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당청 갈등 논란 속 연임 도전을, 또 다른 한쪽은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처지에 놓인 여야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의 전국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인 종전 합의가 무색하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강행하면서 양국의 첫 후속 실무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 협상을 이끌 예정이던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세부적인 조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위스 출국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이란 역시 대표단의 스위스 방문을 전면 보류했으며 타스님 뉴스 등 이란 현지 매체들도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며 회담 불발 소식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에도 격렬한 무력 충돌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 오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 휴전에 합의해 현지 시간 오후 4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이란과 회담에 중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NBC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때로 그냥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한 것인지 이스라엘의 다른 인사와 통화한 것인지는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각종 경제적 실리를 챙겼을 뿐 아니라 중동 패권국으로 입지를 굳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들에는 이번 합의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은 이란의 의교적 승리라며 대내외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미국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협상에 매달렸다면서
주도권은 이란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در مسیر رسیدن به این مرحله مسئولین امر از سر دلسوزی و با حسن نظر تلاش‌های زیادی را به عمل آوردند و البته این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بود که از روی استیصال 미국이 사실상 이란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이란은 미국의 협상 당사자로 중동에서 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외교적 성과도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또 다른 전쟁 상대국 이스라엘은 가장 큰 패배자가 됐습니다. 무너뜨리려던 이란 정권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고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제재나 핵시설 해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등 그 어떤 핵심 요구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안보 불안에 내몰리게 된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패자가 됐습니다.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에 전쟁 보상금까지 이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 안정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이란의 미사일 문제를 논외로 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탄도미사일을 못 갖는 건 좀 불공평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No, I'm saying that if other countries have them, it's a little bit unfair for them not to have some. 이에 대해 로이터는 결국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중동 국가들은 이제 대립보다는 타협으로 전략적 사고를 전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최대 승자로 만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스라엘과 걸프국엔 세기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끝모를 전쟁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해협 통항을 원하는 선박을 이틀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라고 밝혔습니다. 해협청은 현지 시간 19일 SNS에 올린 공지문에서 양해각서에 합의한 대로 60일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 요금과 이란 측 보험료는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확실한 통항 보장과 해협의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예정 항로와 시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중동 에너지업계는 유전 재가동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종전 합의는 중동 전역의 유전과 정유시설들이 일제히 재가동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으며 우주에 떠 있는 위성에서도 관측될 만큼 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 최고 경영자는 최근 프랑스 의회에 출석해 해협이 진정으로 개방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이 시장 전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끝났지만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은 아직 내려갈 줄 모르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정상화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공지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9원, 경유 가격도 2,039원에 달합니다. 유가를 끌어올린 이란 전쟁이 끝을 맺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석유값에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종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는 떨어지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민 입장에서야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언제쯤 떨어질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실제로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50원대 안팎을, 경유 가격도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 전쟁의 종전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시차와 공급망 정상화라는 과제를 풀어야만 소비자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유 공급이 100%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4척의 우리 선박이 한국에 돌아오려면 20일 넘게 소요됩니다. 또 주요국들의 원유 수요가 쏠리면서 전쟁 이전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를 이제 다시 비축하려는 수요랑 중국 소비 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4분기가 되어야지 추세선상 $80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석유 최고가격제의 해제 시점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최고가격 발표를 유보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종료할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이걸 해제했을 때 국내
석유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사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선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그리고 최고 가격과 별개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석유값 정상화의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 의혹으로 정유사 직원이 구속된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와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원자재인 석유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뚜렷한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해 기존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G7 정상회의 성명에 대해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명칭 앞에는 화성이란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성된 평양 신도시의 이름도 화성인데요. 핵미사일과 신도시의 이름이 같은 이유는 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굉음을 쏟아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2024년 10월 말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개량령을 선보이며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역시 화성 계열이었습니다.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핵미사일 화성의 이름은 수도 평양 한복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신도시 화성지구입니다. 밤이 되면 마치 미사일 모형처럼 생긴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려한 불빛을 뿜어냅니다. 북한에선 꽤 생소한 반려동물 상점 등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선 모습도 공개됐는데 입주 허가증을 받아든 북한 주민의 춤사위가 뉴스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아하는 날 온 가족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늘에서 뭉청 떨어진 것만 같은 희한한 살림집이 우리 가정에도 차려줬다. 핵미사일 개발 속도만큼 아파트 건설 역시 5년 만에 5만 세대를 짓는 등 속도전 양상으로 북한 매체들은 화성 신화라고 치켜 세웁니다. 이처럼 파괴의 상징인 핵미사일과 민생을 내세운 신도시의 이름이 똑같이 화성인 건 보도에 네이밍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건재함을 선전하는 이중적 구조로 국방의 당위성과 민생 성과를 공통분모로 묶어 불가분의 관계처럼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지구는 김정은 시대의 최대 군사 성과인 화성형 ICBM을 평양 시민의 일상 공간에 거대한 기념비 형태로 재현해 놓은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화된 핵미사일과 평양 아파트 이면엔 심각한 경제난과 지방의 낙후함이 여전합니다. 화성에 담긴 전략이 이중적 구조이면서도 북한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란 평가가 그래서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의혹을 대부분 불기소로 마친 가운데 향후 합수본의 수사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합수본 출범에 불을 지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4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불기소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문을 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합수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전 간부들을 구속했습니다. 출범 5달여 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 지파, 시몬 지파 전 총무 등 3명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단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입당 독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같은 집단 행동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종 배후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등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이팔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범죄 수익금 수조 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 회수됐는데요. 하지만 이 돈마저 절반 이상이 10년 넘도록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팔이 다단계 사기로 피해자 3만 명에게 가로챈 돈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이 찾아내 법원에 공탁한 건 1.4% 정도인 710억 원입니다. 그나마도 실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절반이 채 안 되는 320억 원뿐입니다.
나머지 390억 원은 배당 절차가 늦어지면서 법원 금고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미치고 발딱 뛰죠 그야. 1, 2년 정도도 아니고 세월이 엄청 그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일 마무리가 안 돼갖고 뭐 돈을 못 내줬다 한 게 저는 수긍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 싶습니다. 배당이 차일피일 늦어지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이 됐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이들도 많습니다. 제 아시는 분은 돈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가 여러 군데서 많이 치였죠. 많이 치다가 끝까지 속상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같이 따라주고 싶어요. 남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은 2015년 시작돼 11년째 표류 중입니다. 채권자가 2만 명이 넘고 주소가 바뀌거나 숨진 경우도 많아 서류 송달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배당 이의 소송이 빗발치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남은 공탁금 중 320억 원에 대한 배당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공탁금 70억 원까지 다 지급되려면 시간이 한참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팔은 2011년 중국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최측근 강태용은 2015년 검거돼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재산과 삶을 날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의 더 빠르고 적극적인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현실 속 학교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처방부터 국민 인식 변화 필요성까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논의 끝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무너진 교실에 등장한 해결사, 비행을 넘어 범죄에 닿은 학생,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 돈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사 모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참교육됩니다. 드라마의 인기는 현실에서도 교권보호국 설치 논쟁을 불렀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참여 의지가 있는 해병대, 특전사 출신 교사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마동석 같이 그런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오는 건 학교 현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교사노조가 지난 4월 교원 7,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55.5%는 1년 사이 사직을 고민했고 가장 큰 요인은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도 2년 사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배 이상 늘었고 고등학생도 1.3배 증가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도 마련됐고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지만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정부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적 정책 세트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가칭 새학교 운동 같은 것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바닥에 떨어진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좀 설문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매년 그 퍼센트가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좀. 드라마처럼 응징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너무나 크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지켜만 볼 순 없다는 절박함이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맛은 전통 그대로인데 발효 숙성 기간은 확 줄인 전통장 숙성 기술 이야기인데요.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압력 솥에 넣고 푹 삶은 콩.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콩으로 메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메주의 두께가
보통 메주에 비해서 상당히 얇습니다. 이 얇은 메주에 이른바 된장 스타터를 더하면 메주 발효 기간을 60일에서 최대 3 내지 6일로 확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얇게 만들면 그냥 사방에서 그냥 바로바로 발효가 일어나니까 된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전부를 배양을 해서 걔들을 스타터로 만든 거예요. 메주가 다 발효되면 장을 담그는데 항아리에서 숙성을 시작합니다. 네, 보통 전통 장의 항아리 숙성 기간은 1 내지 2년인데요. 이곳에서는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비결은 해마다 콩을 끓여서 만드는 시간장에 있습니다. 보통은 발효된 메주를 소금물에 담그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장에 담급니다. 시간장에 넣게 되면요, 일단은 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 맛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물보다? 네, 그럼요. 원재료인 콩은 전북 정읍에서 재배한 친환경 국산 콩만 사용합니다. 국산 농산물인 콩 등을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벤처기업 발굴과 사업화 자금 등 지원을 확대하여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 계획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맞춰서 밀키트 형식의 청국장과 된장찌개도 만들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주로 사랑받아온 배우 신민아가 결혼 이후 첫 작품으로 스릴러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청춘의 성장과 불안, 그리고 설렘을 담은 다양한 영화들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개봉 영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살로 결론날 가능성? 아니요, 서인이 자살 아니에요. 시력을 잃어가는 사진작가 서진은 쌍둥이 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단서를 따라 진실을 쫓던 서진은 점차 위험한 비밀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존재와 마주합니다. 로코퀸 신민아는 유전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쌍둥이 자매를 1인 2역으로 연기했습니다. 범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점점 시력을 잃어가서 답답함과 그리고 누군가에 쫓기는 그 공포감 모아지면서 긴장감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 같아.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뭘 해야 될지. 서로 다른 결핍과 집착을 안고 살아가는 절친 고교생 3명. 하지만 SNS에서 큰 인기를 끄는 전학생이 나타나자 단단했던 우정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대들의 욕망과 불안, 위태로운 성장통이 거친 화면 질감과 어우러져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온라인에서 그 욕망들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관리가 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좀 우려한 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 这个秘法电疗，甭管你要借什么，保证有效。 보여선 안 될 것이 보이는 남자는 기묘한 증상 때문에 일상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한 여성과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을 키워갑니다. 판타지 설정에 중국 청춘 스타들의 풋풋한 매력을 더한 로맨스 작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주로 영남과 충남 지역입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 다른 지역에서도 최고 30mm의 장대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밤사이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지에 비가 집중됩니다. 200mm 이상, 서울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영동과 경북 영주에는 호우주의보 확대됐고요.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21.6도로 선선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 24도, 춘천도 24도에 머물겠고 안동 2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점차 그치면서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